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요즘에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 변동성이 정말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한 주, 그리고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걸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로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8월 두 번째 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뭐 경제 지표 일정들은 딱히 볼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워낙 8월 첫째 주가 휘몰아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한 주 쉬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일정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매 분기마다 각 은행 대출 고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는데 그게 8월 5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얼마만큼 강화시키고 있는지 또는 약화시키고 있는지,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유독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뉴욕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 가계의 2분기 부채와 신용에 대한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만큼, 항목별로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연체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국채 10년물, 30년물 이제 입찰도 있을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챙겨서 보면 될 것 같고, 실적도 쭉쭉쭉 나옵니다.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나올 예정이고요. 디즈니도 나오고 19112또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좀 더 뎁스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7월이 끝났어요. 그러면 한번 리뷰를 좀 전체적으로 해봐야겠죠? 올해 연초에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Everything Rally에 대한 내용들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특히 4월 이후부터는 약간 그 자산군별의 업종 등락이 좀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월 한 달만 좀 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게 소형주 러셀 2000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난 회색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특징은 뭐죠? 이 두 개의 특징은 그쵸, 바로 금리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뭐 미 국채 수익률 뭐 2년물부터 시작해서 주요하게 보는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 전반적으로 다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내려왔을까라고 본다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둔화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와 부동산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안 좋은 섹터가 있었어요. 뭐였죠?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좋은 퍼포먼스가 6월, 7월 연달아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유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리 또는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특히 우리가 먹는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또는 대두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최근 3년, 4년 내 저점을 기록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원자재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원자재가 안 좋은 게 그냥 단순하게, 자, 수요와 우리가 공급만 놓고 봤을 때 수요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급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근데 각각의 요인들이 다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원자재 쪽, 이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크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한 이슈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런 원자재들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겠죠. 물론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뭐 그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 기후, 왜냐하면 실질적인 땅에서 자고 나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정학적 위험도 실물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디에?
유가와 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에도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자,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긍정 요인은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거고, 부정 요인은 경기에 대한 부진, 우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이 계속 지지가 되는 구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그림처럼.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리바운드 나오는 시점에서 보면 뭔가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 200주 이동평균선을 쭉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리바운드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과 이스라엘,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번 주에 아무튼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 이쪽에 고위 인사들을 암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확전 위험이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마스의 정치적 지도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5월 말에 이란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이긴 했지만 대선이 있었고, 거기에서 새롭게 당선된 마슈드 페즈시키안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취임식에 참석차에 이란 그 수도에서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이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간에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정적인 요인이 상방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급 측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오펙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가 공급을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줄인다라든지, 아니면은 지정학적 위험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방 쪽에는 역시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유가 WTI 기준으로 보면 7월 31일 마지막 날 이렇게 4%가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지금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유가 상승과 금 가격 강세의 교집합은 뭐냐? 바로 지정학적 위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월 FOMC 회의도 끝났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9월 금리 인하로 가는 데 있어서 마중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분기를 저희가 한번 되돌아가 보면 1분기 동안에 나타났던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컸었잖아요. 자, 그런데 4, 5, 6 데이터가 나온 2분기 데이터가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서 보면 일단 4월 말이면은 3월 달, 즉 1분기 마지막 달의 물가를 확인한 시점에서의 시장에서 반응은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하겠네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2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2번에서 시장은 3번까지 현재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초에는 6, 7번도 했었죠. 자, 그래서 연초에 보면 이제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얘기했던 건 올해 말에 가면 4.6%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올라오긴 했었죠. 5.1%까지 6월 FOMC 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보다 시장은 좀 더 금리 인하 폭이 더 클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성명서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면, 그동안에 연준이 항상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한쪽은 물가라고 하는 걸 보고 있고요, 한쪽은 고용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봤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고용을 좀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니라 이중 의무 위험에 대해서, 이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즉 인플레와 관련해서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전에는 적당한 진전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많이 꽤 된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디스인플레의 전체적인 범위 자체가 되게 광범위해졌다라고도 평가를 했죠. 또 하나는 인플레 레벨, 절대적인 레벨로 놓고 보면 이전에는 높은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다소 높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코어 PCE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2.6%까지 내려왔죠. 연준은 얼마를 본다고요? 2.0%를 목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걸 3개월 기준의 연율한 데이터를 놓고 보는 게 앞으로 트렌드상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6%는 전년 대비니까 이걸 3개월 연율로 바꿔보면 2.3%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연준의 목표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복병이 나온 게 뭐냐면 일본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인플레를 유발시키기 위한 인위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난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죠. 뭐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렸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BOJ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3월 달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하고 최초로 0에서 0.1%로 올린 다음에 이번에 15bp 인상한 0.2%로 25%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이제 나오기 전에 보시다시피 달러 엔화 환율 같은 경우가 161.8 뭐 이렇게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런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또 하나는 7월 들어서 일본 정부 쪽에서도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좀 저항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 강세 전환 폭이 꽤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꽤 빠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152엔대까지 아주 가파르게 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BOJ 결정 이후에 지금 보면 지금 달러엔 환율이 149엔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유지가 될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저는 일단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계적으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원초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걸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길 만한 내용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고 돈 푼다는 걸 이제 더 이상 돈 풀지 않고 좀 이제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미국 금융시장이었으면 이거를 상당히 안 좋게 해석을 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도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는 좀 정반대의 통화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앞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이 과연 이제 긍정적일지 또는 부정적일지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부정적인 요인에서 하나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은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의 자금, 즉 저금리의 N을 빌려서 이걸 가지고 다른 고금리 상품의 달러라든지 또는 중국의 위안이라든지 또는 유로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많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만약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또는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욕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 있었던 7월 달에 있었던 빅테크의 약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도 있더라라고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엔화가 좀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 이제 이거는 이제 선물 쪽이겠죠. 파생 쪽인데 이것도 최근 2주 동안에 보면 그 계약수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감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판단을 내릴 건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썩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죠. 뭐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보면 썩 분위기가 이제 좋지 않았었고 그 절정은 엊그저께였죠. 미국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한 장비 섹터 지수가 거의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어떻게 했죠? 이 장비 섹터 지수가 반도체 지수가 10%나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하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이거 지금 그러면 이 왜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을까? 어닝 시즌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PS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잘 나와요. 네, 비용에 대한 타이트한 조정을 하다 보니까 EPS 즉 가장 저희가 매출 그리고 뭐 원가 뚝뚝뚝뚝 다 비용 제하고 남은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순이익이고 그 순이익을 주수로 나눈 게 주당 순이익 EPS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좀 마사지할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PS의 서프라이즈 비율은 무려 80%나 됩니다. 과거 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이게 무려 77%예요.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은데 매출은 저희가 항상 성적표를 딱 보면 이 성적표의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매출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탑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탑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매출은 마사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을 딱 놓고 보니까 지난 분기까지는 이렇게 좀 소폭 회복되는 좀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이번 들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수치는 2019년 상반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탑라인 실적이 안 좋게 되면 결국엔 이 이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비용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꽤 커지게 될 거고 가장 비용을 구조조정하기 가장 쉬운 항목들은 결국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매출이 좀 부진하게 되면 고용시장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요인, 그런 맥락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 이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AMD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캐펙스 더 늘릴 겁니다. 자본 지출 더 늘릴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2분기 실적 정말 잘 나왔고요. 앞으로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31일 마지막 날 아주 화끈하게 불을 태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제가 이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스럽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7월 말에서 이제 8월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미 재무부가 우리 3분기에는 얼마만큼의 국채를 발행하겠습니다라는 계획들을 공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나왔습니다. 나온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분기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대략 한 90억 달러 정도 적게 발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3분기에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대략 한 1,070억 달러 정도 적게 발행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뭐 이 부분은 시장이 좀 반길 만한 요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기채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발행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채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장기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말인즉슨 장기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중장기채 중심으로 해서 장기 물량이 좀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꽤 높은 수준의 국채 발행 물량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어디에서 또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부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채가 미국의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난 1년 전 작년 6월 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때 저희가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놓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지금 2025년 1월까지 일단은 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매 100일마다 1조 달러씩의 부채가 늘어났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 늘어나는 속도가 좀 완화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꺾인 건 아닙니다. 느슨하게나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35조 달러나 되는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지금 미국의 금리는 상단이 이제 5.5%이니까요. 평균 이자율이 3%, 4%, 5%일 때 예상되는 이자 지급액, 이자 지출 비용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1%포인트씩 늘어날 때마다 거의 한 3, 4천억 달러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미국 재정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미 재무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4년 전체로 보면 대략 1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이자 지출이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분기 미국 가계의 부채와 신용 데이터다라고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학자금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누그러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 늘어나고 있고요. 신용카드 아주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2분기에 신용카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올라갔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5.5%의 고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린 통화 정책의 누적 효과와 시차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는 정부든 가게든 기업이든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뭐 1%, 2%포인트씩 뚝뚝뚝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5.5%에서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부채 각 대출의 항목별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은행들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여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 또는 아예 이제 못 받을 것 같다, 이거는 그래서 상각시키는 이런 규모가 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모기지 시장 쪽에서 보면, 특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 쪽, 지금은 아주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가 정말 탄탄대로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와 시차가 시차를 두고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수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좀 글로벌하게 일단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유가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엔 지금 이 중심에 있는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될까. 지난 4월 달에는 패스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패스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좀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유가가 튈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1970년대, 80년대 발생했었던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스인플레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걸로 지금 봤는데, 이게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튀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이 자금의 규모가 20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을 봐야 된다. 지금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쫙
산업금속 뭐 아까 말씀드린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것도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부양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금리 인하했고 이번 주에도 보면 정치국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 소비를 더 확대시키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자, 이게 반짝 반등에 그칠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게 쭉 이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글로벌하게 다양한 이슈들 좀 다뤄드렸고요. 이 부분은 당장보다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이슈라고 하는 점 꼭 인지하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월스파랑 계속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